지금 이 순간 폴란드 바르샤바 국방부 지하 작전 벙커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K2 전차를 안 들이면 다음 전쟁에서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건 우리일 겁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장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제 탱크에 우리 군의 운명을 맡기자는 겁니까? 여긴 유럽입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들이 보고 있던 스크린 위에서는 눈 덮인 사격장에서 K2 전차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포신을 고정하고 3km 밖의 표적을 하나씩 지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사격 통제 장치 상태, 엔진 온도, 현가 장치 반응, 승무원 피로도까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데이터 옆에는 조용히 이런 문장이 떠 있었죠. 실전 투입 가정 가동률 92% 이상 유지 가능.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손가락 한 번 톡 1초도 안 걸리는데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폴란드군의 서쪽만 보던 시선이 완전히 뒤집히는 과정입니다.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노후화된 구형 전차와 지연되는 서방 무기를 붙들고 버티던 폴란드. 그 한가운데서 한국제 무기 따위라며 비웃던 한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K2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한국 방산팀을 직접 보고 난 뒤 폴란드 육군 전체의 교범과 편제를 갈아엎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사람의 입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러시아 전차를 보며 자란 세대다. 1980년대 소련군 T-72 전차가 폴란드 국경 너머에 수천 대씩 배치되어 있을 때 나는 사관학교 생도였다. 교관들은 우리에게 말했다. 만약 전쟁이 나면 우리는 48시간을 버티면 된다고. 그 48시간 안에 나토가 올 거라고. 그때 우리를 구해줄 건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와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라고 믿었다. 그게 우리 세대의 신앙이었다.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무너지고 폴란드가 나토에 가입하고 세상이 바뀌었지만 내 머릿속의 지도는 변하지 않았다. 진짜 전차는 독일에서 나온다. 진짜 자주포는 독일 PGH-2000이다. 미국제도 좋다. 프랑스제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서유럽이니까 믿을만하다. 그게 내가 40년 넘게 군복을 입으며 배운 상식이었다. 그리고 2022년 2월 24일이 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탱크가 국경을 넘고 포탄이 키이우 외곽에 떨어지고 헬기가 공항을 점령하려 했다. 우리 폴란드 국방부 회의실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다음은 우리 차례였다. 벨라루스는 이미 러시아 손아귀에 있었고 칼리닝그라드는 발트해 바로 옆에 있었다. 우리는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마주보고 있는 나라였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폴란드군 전력표가 떠 있었다. 레오파르트 2 전차 142대. 그나마 절반은 구형이었다. 자주포는 크랩, 폴란드가 영국 기술로 만든 자주포였지만 숫자가 턱없이 부족했다. 방공망은 구멍투성이었고 탄약 비축량은 일주일 전쟁도 버티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그때 국방부 장관이 물었다. 지금 당장 주문하면 레오파르트2를 몇 년 안에 받을 수 있습니까? 독일 측 연락을 받은 실무진이 대답했다. 최소 7년입니다. 생산 라인이 이미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7년 뒤에 러시아가 쳐들어오면 그때 전차를 받겠다는 소리였다. 미국은 어떠냐고 물었다. M1 에이브람스는 더 오래 걸립니다. 8년에서 10년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레오파르트보다 30% 이상 비쌉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우리는 지금 당장 러시아 기갑 사단과 마주보고 있는데 서유럽은 우리에게 10년 뒤에 봅시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토 가입국이라는 명분은 화려했지만 실제로 전쟁이 터지면 우리를 지켜줄 철과 화약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때였다.
누군가 책상 위로 서류 뭉치 하나를 밀어 넣었다. 한국 방산청에서 온 제안서입니다. 나는 그 서류를 집어들지도 않았다. 한국? 그 아시아 끝에 있는 스마트폰 잘 만드는 나라? 자동차는 괜찮다고 들었지만 전차는 또 다른 문제 아닌가? 그들이 뭘 안다고 폴란드군 전력 재편에 끼어들려는 거지? 옆에 앉은 기갑 사령관이 그 서류를 펼쳤다.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그리고 탄약 정비 교육까지 포함된 풀패키지라고 합니다. 납기는 2년에서 3년 안에 실전 배치 가능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2년에서 3년. 독일은 7년이라고 했는데 한국은 2년이라고? 누군가 비웃듯 말했다. 폴란드군을 실험 대상으로 보는 겁니까? 검증도 안 된 아시아 무기로 러시아를 막으라고요? 나도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우리는 실험용 쥐가 아니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국토였고 국민이었고 아이들이 자라는 도시였다. 그걸 검증 안 된 무기에 맡길 수는 없었다. 하지만 국방부 차관이 끼어들었다. 일단 실물을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국 측에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공장과 시험장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나는 시큰둥했다. 공장 투어? 그게 뭐가 대수라고. 어차피 보여주기용 쇼일 텐데. 하지만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가보십시오. 어차피 독일도 미국도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선택지를 하나라도 더 확인하는 게 우리 의무입니다. 그렇게 나는 폴란드 국방 대표단의 일원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인상은 깨끗하다였다. 공항이 넓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고 시설이 현대적이었다. 경제는 확실히 발전한 나라구나 싶었다. 하지만 그게 군사력과 무슨 상관인가? 돈 많은 나라가 전쟁을 잘하는 건 아니었다. 중동의 부자 나라들이 최신 무기를 사들였지만 막상 전쟁이 터지면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경우를 나는 여러 번 봤다. 우리를 마중 나온 한국군 장교는 젊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계급장을 보니 대령이었다. 폴란드군 같으면 그 나이의 대령이면 거의 천재 소리를 듣는 나이였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우리를 맞이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시간이 아깝다는 말투가 인상적이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편히 쉬십시오, 천천히 둘러보십시오 같은 외교 멘트가 나오는 법인데 이 사람은 마치 전쟁이 내일 터질 것처럼 서두르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경기도 어느 산속 시험장으로 이동했다. 가는 길에 차창 밖을 보니 도로가 깔끔했다. 터널이 많았고 다리가 튼튼해 보였다. 군용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설계된 도로였다. 이런 디테일은 전쟁을 대비하는 나라만이 신경 쓰는 부분이었다. 시험장에 도착하자 넓은 평지가 펼쳐졌다. 그리고 그 평지 한가운데 검은색 전차 한 대가 서 있었다. K2 흑표. 사진으로는 여러 번 봤지만 실물은 달랐다. 포신이 길었고 차체가 낮았고 각이 날카로웠다. 레오파르트 2와 비슷한 느낌이 들면서도 뭔가 더 날렵한 인상이었다. 한국 측 브리핑 장교가 설명을 시작했다. K2 흑표 전차는 55구 경장 120활강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나토 표준 탄약과 호환되며 한국산 고성능 철갑탄 K279도 사용 가능합니다. 엔진 출력은 1500마력, 차체 중량은 55톤입니다. 그리고 이 전차의 가장 큰 특징은 하이드로뉴매틱 현수장치입니다. 하이드로뉴매틱 현수장치? 나는 속으로 되물었다. 그게 뭔가? 브리핑 장교가 설명을 이어갔다. 쉽게 말해 전차가 자기 몸을 숙이거나 기울일 수 있습니다. 험한 지형에서 자세를 바꾸면서 포를 겨냥할 수 있고 경사진 언덕에서도 수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그의 손짓에 따라 K2 전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다. 레오파르트보다 조용했다. 전차가 앞으로 나아가더니 갑자기 차체 앞부분이 아래로 숙여졌다.
마치 사람이 허리를 숙이듯 포탑은 그대로 둔 채 차체만 앞으로 기울어진 것이었다. 나는 눈을 의심했다. 전차가 몸을 숙인다고? 그 상태에서 포신이 움직였다. 정확히 앞쪽 언덕 너머 표적을 조준하고 있었다. 만약 이 전차가 언덕 뒤에 숨어 있다가 차체만 낮춰서 포를 쏜다면 적은 포탑만 보이는 전차를 상대해야 하는 것이었다. 피탄 면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었다. 그리고 전차는 다시 자세를 바꿨다. 이번에는 옆으로 기울었다. 왼쪽 궤도는 낮아지고 오른쪽 궤도는 높아졌다. 경사진 언덕에서도 포탑을 수평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레오파르트 2도 훌륭한 전차지만 이런 식으로 차체 자세를 자유자재로 바꾸는 건 불가능했다. 브리핑 장교가 덧붙였다. 또한 K2는 도하 능력이 있습니다. 수심 4.1m까지 잠수 도하가 가능합니다. 스노클을 장착하고 강바닥을 걸어서 건널 수 있습니다. 4.1m 잠수 도하. 폴란드에는 비스와 강이 있다. 오데르 강이 있다. 만약 러시아가 폴란드 동부를 침공한다면 우리는 강을 이용해 방어선을 구축할 것이다. 그런데 적 전차가 다리 없이 강을 건널 수 있다면 우리 방어선은 무너진다. 반대로 우리 전차가 강을 건널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유연하게 작전을 짤 수 있다. 지금부터 기동시험을 보이겠습니다. K2 전차가 속도를 냈다. 평지를 가로질러 순식간에 70km/h를 넘겼다. 레오파르트 2 A7도 빠른 전차지만 K2는 더 가볍고 더 빨랐다. 그리고 급정거했다. 궤도가 땅을 핥히며 먼지를 일으켰고 전차는 불과 몇 미터 만에 멈춰섰다. 그 상태에서 포탑이 회전했다. 360도 회전하는 데 걸린 시간은 9초였다. 빠른 표적 전환이 가능하다는 뜻이었다. 포신이 다시 정면을 향했고 발사 명령이 떨어졌다. 쾅! 포성이 공기를 갈랐다. 포탄이 날아가 1.5km 떨어진 표적을 명중시켰다. 그리고 놀라운 건 두 번째 포탄이 발사되기까지 걸린 시간이었다. 불과 5초였다. 자동장전 장치가 탄을 밀어넣고 포가 다시 발사되었다. 나는 옆에 서 있던 폴란드 기갑 대령에게 물었다. 레오파르트는 몇 초였지? 수동 장전이니까 훈련된 장전수 기준으로 7초에서 8초입니다. K2는 5초였다. 2초에서 3초 차이가 뭐가 대수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쟁에서 2초는 생사를 가른다. 먼저 쏜 쪽이 이긴다. 적 전차를 먼저 발견하고 먼저 조준하고 먼저 쏘는 쪽이 살아남는다. K2는 그 속도에서 우위에 있었다. 그 다음은 험지 주행이었다. 진흙탕이 조성된 구간으로 K2가 들어갔다. 궤도가 진흙을 파고들며 전진했다. 멈추지 않았다. 레오파르트 2도 험지 돌파 능력이 뛰어나지만 K2는 그보다 가벼운 차체 덕분에 더 수월하게 진흙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경사로 주행. 45도 가까운 경사를 K2가 기어올랐다. 엔진이 으르렁거렸지만 궤도는 미끄러지지 않았다. 정상에 올라서자 전차는 차체를 앞으로 숙여 반대편 경사를 내려갔다. 하이드로뉴매틱 현수장치 덕분에 포탑은 끝까지 수평을 유지했고 내리막길에서도 조준이 가능했다. 시연이 끝났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건 카탈로그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본 성능이었다. K2 흑표는 레오파르트 2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전차였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나았다. 그런데 이제 겨우 시작이었다. 브리핑 장교가 말했다. 오후에는 K9 자주포 사격 시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도 반신반의했다. K2 전차 하나는 인정한다. 하지만 전차만으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다. 포병이 있어야 하고 방공망이 있어야 하고 보급과 정비가 따라와야 한다. 한국이 그 모든 걸 다 갖췄을 리 없다고 나는 여전히 믿고 있었다. 오후 2시 포병 시험장. 넓은 들판에 K9 자주포 6대가 일렬로 서 있었다. K9 썬더,
155mm 52구경장 곡사포를 장착한 자주포였다. 독일제 PGH-2000과 비슷한 급이라고 들었지만 실물을 보니 조금 더 각진 인상이었다. 한국 측 포병 지휘관이 설명을 시작했다. K9 자주포는 분당 최대 6발 사격이 가능합니다. 연장 사격 시에는 분당 23발을 지속할 수 있으며 최대 사거리는 일반 탄약 기준 40km, 로켓 추진 탄약 사용 시 54km입니다. 자동 장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3명의 승무원만으로 운용 가능합니다. 3명? PGH-2000은 5명이었다. 사람이 적게 든다는 건 훈련 부담이 줄어든다는 뜻이었다. 지금부터 사격을 시작하겠습니다. 명령이 떨어졌다. 첫 번째 K9의 포신이 하늘을 향했다. 각도가 가파르게 올라갔다. 그리고 발사되었다. 쾅! 포성이 온몸을 흔들었다. 포구에서 불꽃이 뿜어져 나왔고 포탄이 하늘로 날아갔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직후였다. 불과 10초 만에 두 번째 포탄이 발사된 것이었다. 자동 장전 장치가 탄을 밀어넣고 포가 다시 울렸다. 10초마다 한 발씩 6대의 K9이 동시에 사격을 시작하자 포성이 연속으로 터졌다. 마치 거대한 드럼을 두들기는 것 같았다. 포구 화염이 들판을 밝혔고 포탄이 하늘을 가로질렀다. 나는 쌍안경으로 멀리 떨어진 표적 지역을 바라봤다. 20km 떨어진 언덕에 표적이 설치되어 있었다. 포탄이 떨어졌다. 흙먼지가 솟아올랐고 폭발음이 몇 초 뒤 우리에게 도달했다. 연속으로 포탄이 떨어졌다. 6대의 K9이 쏜 포탄들이 거의 동시에 표적 지역을 뒤덮었다. 이게 바로 화력 집중이었다. 포병의 핵심은 짧은 시간에 많은 포탄을 쏟아붓는 것이다. 적이 엄폐할 시간을 주지 않고 한꺼번에 쓸어버리는 것이다. K9은 그걸 해냈다. 사격이 멈췄다. 포병 지휘관이 다시 설명했다. K9은 사격 후 즉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진지를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입니다. 적의 대포병 레이더에 포착되기 전에 자리를 옮길 수 있습니다. 슈덴스쿠트. 쏘고 튀는 전술. 현대 전쟁에서 포병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한 곳에 오래 머물면 적의 대포병 레이더가 발사 위치를 역추적해서 포탄을 날려보낸다. 그래서 포를 쏘고 나면 즉시 이동해야 한다. K9은 그 속도가 빨랐다. 실제로 K9 한 대가 사격을 마치고 움직였다. 포신을 앞으로 고정하고 엔진을 켰다. 그리고 전속력으로 도로를 따라 달렸다. 최고 속도 67km/h. 1분도 안 되어 원래 자리에서 1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다. 나는 옆에 있던 폴란드 포병 대령에게 물었다. 크랩은 어떤가? 크랩은 폴란드군이 운용하는 자주포였다. 영국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자주포였다. 대령이 대답했다. 크랩도 훌륭하지만 자동 장전 시스템이 없어서 사격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이동 속도도 K9보다 느립니다. 그 말인즉슨 K9이 더 낫다는 소리였다. 나는 다시 K9을 바라봤다. 6대의 자주포가 일렬로 서 있었다. 만약 저 자주포들이 폴란드 동부 국경에 배치된다면 러시아 기갑부대를 저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었다. 전차를 막는 건 전차만이 아니다. 포병이 제대로 지원해주면 전차는 훨씬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다. 그런데 한국 측 지휘관이 말했다. 내일 보여드릴 천무 다연장 로켓은 K9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더 강력하다고? 나는 반신반의하며 그날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시 시험장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더 넓은 공간이었다. 활주로처럼 평평한 땅이 펼쳐져 있었고 그 한쪽 끝에 거대한 차량 여러 대가 줄지어 서 있었다. 차체 위에 긴 발사관들이 빼곡하게 박혀 있었다. 천무. 한국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었다. 나는 다연장 로켓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러시아의 BM-21 그라드, 미국의 HIMARS, 그리고 우리 폴란드군도 구형 BM-21을 운용하고 있었다.
다연장 로켓은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무기였다. 정밀도는 떨어지지만 화력 밀도가 압도적이었다. 한국 측 미사일 지휘관이 브리핑을 시작했다. 천무는 130mm와 239mm 두 가지 로켓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130mm는 사거리 80km, 239mm는 최대 160km까지 도달합니다. 한 대당 130mm 로켓 20발 또는 239mm 로켓 6발을 탑재할 수 있으며 전체 발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44초입니다. 160km. 나는 숫자를 머릿속으로 되새겼다. 160km면 폴란드 국경에서 발사해도 벨라루스 내륙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거리였다. 러시아군이 벨라루스 영토에 집결지를 만들어도 우리가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천무는 10호ISR 시스템과 연동됩니다. 10호ISR. 그 단어를 들은 순간 나는 긴장했다. 10호ISR은 커맨드, 컨트롤, 커뮤니케이션즈, 컴퓨터즈, 인텔러전스, 서베일런스, 리코나이션스의 약자였다. 한마디로 군대 전체를 하나의 몸처럼 묶어주는 눈과 귀, 신경과 두뇌 시스템이었다. 정찰 자산이 적을 발견하면 그 정보가 즉시 지휘부로 전달되고 지휘부는 가장 적합한 화력 수단을 선택해서 타격 명령을 내린다. 그 모든 과정이 몇 분 안에 이루어진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이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10호ISR이었다. 미군은 적을 먼저 보고, 먼저 쏘고, 먼저 명중시켰다. 이라크군은 미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얻어맞았다. 지휘관이 설명을 이었다. 우리는 무인기, 정찰위성, 전방 관측조가 수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천무 발사대에 전송합니다. 표적 좌표가 입력되면 천무는 자동으로 발사각을 계산하고 로켓을 발사합니다. 표적 발견부터 타격까지 걸리는 시간은 5분 이내입니다. 5분. 적 부대가 숲속에 숨어 있는 걸 정찰기가 발견한다. 좌표가 전송된다. 천무가 로켓을 쏜다. 5분 뒤 그 숲은 지옥이 된다. 지금부터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명령이 떨어지자 천무 발사대 3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발사관들이 천천히 들어 올려졌다. 각도가 가파르게 올라갔다. 하늘을 향해 발사관들이 일제히 정렬되었다.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벌집처럼 보였다. 그리고 발사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5, 4, 3, 2, 1 발사. 쉬익. 첫 번째 로켓이 불을 뿜으며 하늘로 솟아올랐다. 그리고 연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로켓이 발사되었다. 발사관마다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로켓들이 하늘을 가로질렀다. 소리가 귀를 찢었다. 쉬익, 쉬익, 쉬익. 연속으로 로켓이 날아갔다. 3대의 천무가 동시에 발사하자 하늘이 로켓으로 가득 찼다. 수십 발의 로켓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다. 배기가스가 하얀 선을 그렸고 로켓들은 정확히 같은 방향을 향해 날아갔다. 마치 하늘을 찢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쌍안경을 들어 멀리 표적 지역을 바라봤다. 30km 떨어진 언덕이었다. 로켓들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폭발. 거대한 화염이 솟아올랐다. 그리고 연이어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20번째 폭발이 일어났다. 언덕 전체가 불바다가 되었다. 흙먼지와 화염이 뒤섞이며 하늘을 뒤덮었다. 폭발음이 몇 초 뒤 우리에게 도달했다. 쿵, 쿵, 쿵 땅이 흔들렸다. 44초. 44초 만에 3대의 천무가 쏟아낸 로켓이 언덕 하나를 지워버렸다. 만약 저 언덕에 러시아 기갑 중대가 집결해 있었다면 그들은 전멸했을 것이었다. 탱크도, 장갑차도, 병사들도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숨이 막혔다. 이건 화력이 아니라 재앙이었다. 폭발이 멈춘 뒤 지휘관이 다시 설명했다. 천무는 발사 후 1분 안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적의 대포병 레이더가 우리 위치를 파악하기 전에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재장전은 10분 안에 완료됩니다. 10분 안에 재장전. 그 말은
천무가 한 번 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화력을 퍼부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옆에 서 있던 폴란드 포병 대령에게 물었다. 우리 BM-21은 재장전에 얼마나 걸리지? 30분에서 40분입니다. 수동으로 해야 해서요. 천무는 10분이었다. 속도에서, 화력에서, 이동성에서 천무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무기보다 앞서 있었다. 시연이 끝나고 우리는 회의실로 돌아갔다. 한국 측 국방부 고위 인사가 우리를 맞이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이 보신 K2, K9 천무는 각각 따로 움직이는 무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C4ISR을 통해 전차와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이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움직입니다. 적을 발견하면 가장 적합한 무기가 자동으로 선택되고 타격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는 스크린에 지도를 띄웠다. 폴란드 동부 국경이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경선이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만약 러시아 기갑사단이 국경을 넘는다면 우리 시스템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첫 번째, 무인기와 정찰 위성이 적 부대를 탐지합니다. 두 번째, C4ISR이 적 부대의 위치와 규모를 분석합니다. 세 번째, 천무가 적 집결지를 타격합니다. 네 번째, K9 자주포가 적 진격로를 봉쇄합니다. 다섯 번째, K2 전차가 전방에서 적 선봉을 저지합니다. 그의 손가락이 지도 위를 움직였다. 이 모든 과정이 30분 안에 이루어집니다. 적이 국경을 넘는 순간부터 우리는 적을 보고 쏘고 막습니다. 30분. 나는 그 시간을 곱씹었다. 전쟁에서 30분은 엄청난 시간이었다. 적이 국경을 넘고 우리가 대응하기까지 30분이 걸린다면 그 사이에 적은 이미 깊숙이 침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만약 30분 안에 적을 탐지하고 타격하고 저지할 수 있다면 적의 공세는 국경선에서 멈춰 설 수 있었다. 한국 측 인사가 말을 이었다. 우리는 폴란드에 무기만 파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팝니다. 전차, 자주포, 로켓, 탄약, 정비, 교육, C4ISR, 그리고 10년간의 유지보수 계약까지 포함된 풀패키지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2년 안에 첫 번째 전차 대대를 실전 배치할 수 있습니다. 2년. 독일은 7년이라고 했다. 미국은 8년이라고 했다. 한국은 2년이라고 했다. 나는 그 숫자가 믿기지 않았다. 어떻게 2년 만에 전차 대대를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전차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었다. 승무원을 훈련시켜야 하고, 정비병을 교육시켜야 하고, 탄약을 비축해야 하고, 부품을 확보해야 했다. 그 모든 걸 2년 안에 할 수 있다고? 한국 측 인사가 내 의심을 읽었는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일 우리 생산 공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해하실 겁니다. 다음 날 우리는 경상남도 창원으로 향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나는 차장 밖을 바라봤다. 고속도로가 깔끔했고 터널이 많았고 도로 표지판이 명확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였지만 인프라는 놀라울 정도로 잘 갖춰져 있었다. 창원에 도착하자 거대한 공장이 나타났다. 현대로템. 한국의 방산 기업이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만드는 곳이었다. 공장 입구에는 보안 검색대가 있었고 우리는 신분증을 확인받은 뒤 안으로 들어갔다. 공장 내부는 상상 이상이었다. 천장이 높았고 공간이 넓었고 기계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그리고 그 기계들 사이로 전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K2 전차였다. 아직 도색이 안 된 회색 차체들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 놓여 있었다. 로봇 팔이 차체의 부품을 용접하고 있었고 작업자들이 그 옆에서 세밀한 부분을 손으로 조립하고 있었다. 한국 측 공장장이 설명을 시작했다. 이 라인에서는 한 달에 K2 전차 10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군 물량과 폴란드 수출 물량을 동시에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대? 1년이면 120대였다. 2년이면 240대였다. 폴란드군이 요청한 전차 대대 규모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숫자였다.
우리는 라인을 따라 걸었다. 첫 번째 구역에서는 차체 용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거대한 강철판들이 로봇팔에 의해 정밀하게 잘리고 구부러지고 용접되었다. 불꽃이 튀었고 기계음이 울렸다. 사람 손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정밀도였다. 두 번째 구역에서는 포탑 조립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55구경장 120mm 포신이 크레인에 매달려 천천히 포탑에 결합되고 있었다. 포신 하나의 무게만 수톤이었다. 작업자들이 밀리미터 단위로 정렬을 확인하고 있었다. 세 번째 구역에서는 엔진과 변속기가 차체에 장착되고 있었다. 1500마력 엔진이었다. 독일제 엔진을 기반으로 한국이 개량한 엔진이었다. 작업자들이 유아포스와 전기 배선을 연결하고 있었다. 네 번째 구역에서는 최종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완성된 K2 전차가 시험 주행을 하고 있었다. 공장 안에 마련된 짧은 테스트 트랙에서 전차가 앞뒤로 움직이고 포탑이 회전하고 포신이 상하로 움직였다. 모든 기능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압도당했다. 이건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공장이 아니었다. 이건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의 심장이었다. 공장장이 말했다. K9 자주포 라인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옆 건물로 이동했다. 그곳에는 K9 자주포들이 조립되고 있었다. K2보다 조금 작았지만 여전히 거대한 철 덩어리들이었다. 155mm 포신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자동 장전 장치가 하나씩 포탑에 결합되고 있었다. K9은 한 달에 12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2대. K2보다 더 빨랐다. 자주포가 전차보다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라인을 따라 걸으며 작업자들을 관찰했다. 그들은 대부분 30대에서 40대였다. 젊었다. 숙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빨랐다. 독일 공장에서 본 작업자들도 훌륭했지만 한국 작업자들은 속도에서 차이가 났다. 공장장이 설명했다. 우리는 3교대로 24시간 가동합니다. 긴급 주문이 들어오면 생산 라인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공장 옆에 부지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필요하면 6개월 안에 새 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6개월 안에 새 라인. 독일 같으면 새 라인을 만드는데 환경 영향 평가만 1년이 걸렸다. 한국은 6개월이면 라인을 만들고 가동까지 시킨다고 했다. 이게 속도의 차이였다. 독일은 완벽을 추구했다. 모든 절차를 지키고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모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시간이 흘렀다. 한국은 달랐다. 필요하면 즉시 움직였다. 서류는 나중에 정리하고 일단 만들고 봤다. 어느 쪽이 옳으냐고 물으면 평화 시에는 독일이 옳았다. 하지만 전쟁이 코앞에 있을 때는 한국이 옳았다. 공장 투어가 끝나고 우리는 회의실로 돌아갔다. 한국 측 계약 담당자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다. 1차 계약으로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대, 천무 발사대 48대를 제안합니다. 총액은 약 58억 달러입니다. 납기는 계약 체결 후 2년 차부터 순차 인도, 5년 안에 전량 인도 완료입니다. 58억 달러.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독일제 레오파르트 2 A7을 같은 숫자로 사려면 70억 달러는 필요했다. 게다가 납기는 7년이었다. 한국은 더 싸고 더 빨랐다. 담당자가 덧붙였다. 추가로 폴란드 내 정비창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폴란드에 상주하며 폴란드 정비병들을 교육합니다. 3년 안에 폴란드가 자체적으로 K2와 K9를 정비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기술 이전. 이 단어가 중요했다. 무기를 사는 것과 기술을 배우는 건 차원이 달랐다. 무기를 사면 우리는 영원히 공급자에게 의존해야 했다. 부품이 필요하면 사야 하고 고장나면 수리를 맡겨야 했다. 하지만 기술을 배우면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었다. 독일은 기술 이전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들 기술을 지키려 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은 동맹국에게만 선택적으로 이전해 주었다. 한국은 달랐다. 그들은 기술을 나눠주겠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폴란드군 전체를 한국 시스템으로 엮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에 익숙해지면 앞으로도 계속 한국 무기를 살 것이고 부품과 탄약을 한국에서 사들일 것이고 결국 한국과 폴란드는 군사적으로 깊이 엮이게 될 것이었다. 이건 장사가 아니라 동맹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담당자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계약서에 한 가지 조항을 더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 폴란드가 전쟁에 휘말린다면 한국은 긴급 탄약 지원과 부품 지원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겠습니다. 48시간 안에 폴란드로 수송하겠습니다. 48시간 긴급 지원.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다.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건 탄약이 떨어지는 것이었다. 아무리 좋은 전차를 가져도 포탄이 없으면 쇳덩어리에 불과했다. 아무리 훌륭한 자주포를 가져도 탄약이 없으면 장식품이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히 무기를 팔려는 게 아니었다.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살아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나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다. 불빛이 가득한 도시였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고 도로에는 차들이 끊임없이 오갔다. 이 나라는 70년 전만 해도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곳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유럽의 군대를 재무장시킬 정도로 강한 나라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 머릿속에는 여전히 K2 전차가 언덕을 오르는 장면이 K9, 자주포가 연속으로 포탄을 쏟아내는 장면이 천무 로켓이 하늘을 가르는 장면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눈빛이 기억났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무기가 폴란드 병사들의 목숨을 지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단 하나의 불량품도 용납하지 않았다. 밀리미터 단위로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그게 그들의 자부심이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한국을 스마트폰이나 만드는 나라, 자동차나 잘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던 건 우리의 오만이 아니었을까?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폴란드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기내에서 폴란드 대표단 단장이 내게 물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잠시 망설였다. 평생 독일제만 믿고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한국제를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날 비웃을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본 걸 믿어야 했다. 계약해야 합니다. 단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 한국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폴란드로 돌아온 뒤 국방부 회의실 분위기는 예상대로 차갑게 식어 있었다. 한국제 무기로 폴란드군을 재편한다고요?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한 명이 비웃듯 말했다. 독일 레오파르트는 검증된 무기입니다. 걸프전, 코소보, 아프간에서 실전을 거쳤습니다. 한국 K2는 어디서 써봤습니까? 한국군 훈련장 말고 어디서 전쟁을 해봤습니까? 나는 그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다. K2는 아직 실전 경험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레오파르트를 지금 주문하면 7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7년 뒤에 러시아가 우리를 기다려줄 것 같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또 다른 장성이 끼어들었다. 나토 표준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제 무기를 도입하면 나토 동맹국들과의 호환성 문제가 생깁니다. 탄약 규격, 통신 체계, 작전 교리, 모든 게 달라집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K2는 나토 표준 120mm 탄약을 사용합니다. K9도 나토 표준 155mm 포탄을 씁니다. 통신 체계도 나토 표준 링크 16과 호환됩니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나토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10호ISR 통합 수준은 나토 일부 국가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끼어들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독일제보다 20% 저렴하고 납기는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과 정비 교육, 긴급 탄약 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소규모 시범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한 개 대대 규모로 K2와 K9을 도입하고 폴란드군 실전 배치 테스트를 거친 뒤 추가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2023년 초 폴란드는 한국과 첫 번째 계약을 체결했다.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대, 천무 발사대 48대. 뉴스가 나가자 유럽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독일 언론은 폴란드가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무기에 수십억 달러를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프랑스 방산업체들은 한국이 덤핑으로 유럽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미국 국방부는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폴란드의 선택이 나토 통합 전력에 균열을 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폴란드 국민들의 반응은 달랐다. 드디어 제대로 된 무기를 제때 받을 수 있게 됐다. 독일은 우리가 급할 때마다 뒷짐만 졌다. 한국은 적어도 약속을 지켰다. 여론은 우리 편이었다. 왜냐하면 폴란드 국민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국경 너머에 있다는 것을,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일이 내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2023년 말 첫 번째 K2 전차 20대가 폴란드에 도착했다. 나는 부두에 나가서 그 전차들이 하역되는 걸 직접 지켜봤다. 거대한 수송선에서 크레인이 K2를 들어 올렸다. 검은색 차체가 햇빛을 받아 빛났다. 포신이 하늘을 향했고 궤도가 육중하게 부두 바닥을 밟았다. 폴란드 병사들이 그 전차를 보며 환호했다. 저게 우리 전차입니다. 저걸로 러시아 놈들을 막는 겁니까? 나는 그들의 얼굴을 봤다. 젊었다. 20살, 22살. 어린 나이에 군복을 입고 국경을 지키고 있는 아이들이었다. 그 아이들이 타고 싸울 전차가 지금 내 앞에 있었다. 한국 기술진도 함께 도착했다. 그들은 3개월간 폴란드에 머물며 폴란드 전차병들을 훈련시켰다. 어떻게 K2를 운전하는지, 어떻게 포를 쏘는지, 어떻게 정비하는지 하나하나 가르쳤다. 훈련은 혹독했다. 한국 교관들은 타협하지 않았다. 한 번이라도 절차를 어기면 처음부터 다시 시켰다. 포탄 장전 속도가 느리면 밤새 연습시켰다. 정비 체크리스트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다시 확인하게 했다. 처음에 폴란드 병사들은 불평했다.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구는 거야? 하지만 한국 교관 한 명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전쟁터에 나가면 절차를 빠뜨린 한 번의 실수가 여러분을 죽입니다. 제가 지금 엄하게 구는 이유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을 들은 뒤 병사들은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다. 2024년 봄 폴란드 동부 훈련장에서 첫 번째 실전 훈련이 시작됐다. K2 전차 1개 대대, K9 자주포 1개 대대, 그리고 천무 1개 포대가 함께 움직이는 합동 훈련이었다. 나는 지휘소에서 그 훈련을 지켜봤다. 시나리오는 간단했다. 러시아 기갑 여단이 폴란드 동부 국경을 돌파한다. 우리는 그들을 저지해야 한다. 훈련이 시작됐다. 무인기가 먼저 날아올랐다. 적 부대 위치를 탐지했다. 좌표가 10호ISR 시스템을 통해 즉시 전송됐다. 천무가 먼저 움직였다. 발사관이 들어 올려지고 로켓이 발사됐다. 하늘을 가르는 하얀 선들이 그어졌고 20km 떨어진 표적 지역에 로켓이 떨어졌다. 폭발음이 훈련장을 뒤흔들었다. 그 다음은 K9 자주포였다. 연속 사격이 시작됐다. 포성이 울려 퍼졌고 포탄이 적 진격로에 떨어졌다. 가상의 적 부대는 진격로를 잃고 혼란에 빠졌다. 그리고 K2 전차가 전진했다. 언덕을 넘고 숲을 지나고 개활지로 나왔다. 포탑이 회전하며 표적을 조준했다. 발사, 명중, 다음 표적, 발사, 명중. 훈련이 끝난 뒤
작전 참모들이 데이터를 분석했다. 적 탐지부터 타격까지 걸린 시간 평균 6분 30초, K2 전차 명중률 92%, K9 자주포 화력 지원 성공률 95%, 천무 로켓 표적 타격률 88%. 숫자들은 우리 예상을 뛰어넘었다. 폴란드군 기갑 사령관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이 정도면 러시아 기갑사단 하나를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전차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자주포가 필요합니다. 2024년 여름 폴란드 정부는 2차 계약을 체결했다. K2 전차 추가 180대, K9 자주포 추가 140대. 이제 폴란드군은 K2 전차 3개 여단, K9 자주포 3개 여단을 갖추게 될 예정이었다. 유럽에서 손꼽히는 기갑 전력이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나토 본부에 전해졌다. 2024년 가을, 나토 동부 전선 방어 계획 시뮬레이션 회의가 브뤼셀에서 열렸다. 나는 폴란드 대표단의 일원으로 그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실에는 나토 회원국 고위 장성들이 모여 있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고 발트 3국과 폴란드. 스크린의 지도가 떠올랐다. 동유럽 전선이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빨간색으로, 나토 회원국들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나토 작전 참모가 설명을 시작했다.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3년 후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통해 폴란드 동부를 침공합니다. 동시에 칼리닝그라드에서 발트 3국을 압박합니다. 우리는 이 공세를 막아야 합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지도를 가리켰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은 현재 나토 동부 전선 배치 전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독일제 레오파르트 2 전차, 미국제 M1 에이브람스, 그리고 각국의 자주포와 방공망입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됐다. 러시아 기갑사단 3개가 국경을 넘었다. 폴란드군이 맞섰다. 교전이 벌어졌다. 하지만 문제가 드러났다. 폴란드군 전차 대대, 탄약 부족으로 3일차의 전투력 50% 감소. 독일제 레오파르트 2 부품 공급 지연으로 가동률 60%. 미국 지원군 도착 예상 시간 D7일. 일주일. 러시아가 국경을 넘고 미군이 도착하기까지 일주일이 걸렸다. 그 일주일 동안 폴란드군은 혼자 싸워야 했다. 그런데 탄약은 부족하고 전차는 고장나고 부품은 안 왔다. 시뮬레이션 결과 러시아군은 폴란드 동부 100km 지점까지 진출했다. 나토는 간신히 방어선을 유지했지만 바르샤바가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나토 사무총장이 말했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폴란드의 한국제 무기를 포함시킵니다. 작전 참모가 데이터를 입력했다. K2 전차 3개의 여단, K9 자주포 3개의 여단, 천무 다연장 로켓 2개 포대, 그리고 한국과의 긴급 탄약 지원 협정. 시뮬레이션이 다시 시작됐다. 러시아 기갑사단이 국경을 넘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무인기, 적 집결지 탐지, 좌표 전송, 천무 발사, 적 집결지 타격, K9 자주포, 적 진격로, 봉쇄 사격 개시, K2 전차, 전방 교전 시작. 러시아군 선봉대가 국경에서 20km 지점에서 저지당했다. 천무 로켓이 그들의 후방 보급선을 끊었고, K9 자주포가 진격로를 포탄으로 메웠고, K2 전차가 정면에서 적 전차를 격파했다. D3일 러시아군 공세 중단. D5일 러시아군 일부 부대 철수 시작. D7일 미군 도착. 나토 반격 작전 개시. 시뮬레이션 결과 러시아군은 국경에서 30km 지점에서 멈춰섰다. 폴란드군은 방어선을 유지했고 바르샤바는 안전했다. 회의실에 웅성거림이 퍼졌다.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다. 잠깐만요. 이 시뮬레이션은 한국 무기의 성능을 과대평가한 것 아닙니까? K2 전차는 아직 실전 경험이 없습니다.
작전 참모가 대답했다.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K2의 성능 데이터는 폴란드군이 실시한 실사격 훈련 결과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명중률, 기동성, 방어력 모두 실측 데이터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끼어들었다. 그렇다 해도 한국 무기에 너무 의존하는 건 위험합니다. 만약 한국이 부품 공급을 중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실례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실 시선이 내게 집중됐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저는 40년 넘게 폴란드군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독일 무기를, 미국 무기를, 서유럽 무기를 믿었습니다. 나토 표준을 따랐고 서방 동맹을 신뢰했습니다. 나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우리를 가장 먼저 도운 건 누구였습니까? 독일은 헬멧 5,000개를 보냈습니다. 프랑스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무기가 도착하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전화를 걸자 2주 만에 엔지니어들이 폴란드에 왔습니다. 우리가 계약서에 사인하자 6개월 만에 첫 전차가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탄약이 필요하다고 하자 48시간 만에 포탄이 부두에 하역됐습니다. 나는 독일 대표를 똑바로 바라봤다. 나토 표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나면 종이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제때 도착한 포탄과 움직이는 전차가 우리 병사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걸 내준 건 지금 이 자리에도 없는 독일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국이었습니다. 독일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프랑스 대표를 봤다. 한국이 부품 공급을 중단하면 어쩌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럼 반대로 묻겠습니다. 독일은 러시아 가스 때문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미뤘습니다. 프랑스는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 때문에 주저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과연 폴란드를 위해 자기들 이익을 희생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랑스 대표도 입을 다물었다. 나는 회의실 전체를 둘러봤다. 여러분, 이 시뮬레이션이 보여주는 건 한국 무기가 얼마나 좋으냐가 아닙니다. 이 시뮬레이션이 보여주는 건 동맹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게 진짜 동맹입니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회의실은 한동안 조용했다. 그러다 미국 대표가 입을 열었다. 그는 미국 유럽 사령부 소속 중장이었다. 폴란드 대표의 말이 맞습니다. 그가 스크린을 가리켰다. 이 시뮬레이션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나토 동부 전선은 한국 없이는 제대로 방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돌아서서 회의실 전체를 바라봤다. 우리는 한국을 더 이상 무기 수입국으로 기억하면 안 됩니다. 한국은 지금 유럽의 안보를 떠받치는 기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협력하든지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외면하다가 다음 전쟁에서 대가를 치르든지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나토 사무총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회의 내용을 보고서로 정리해서 각국 국방부에 전달하겠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났다. 나는 회의실을 나서며 창밖을 바라봤다. 브뤼셀 하늘은 흐렸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우리는 40년 동안 서쪽만 바라봤다. 독일, 프랑스, 미국. 그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주저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가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던 나라가 손을 내밀었다. 그들은 나토 회원국도 아니었고 유럽과 역사적 인연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도왔다. 왜냐하면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살아남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동맹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진짜 동맹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걸. 2025년 봄, 폴란드 동부 국경.
K2 전차 여단 배치 기념식이 열렸다. 나는 단상에 올라 줄지어 선 K2 전차들을 바라봤다. 검은 철갑, 긴 포신, 육중한 궤도. 그 전차들 앞에 폴란드 병사들이 서 있었다. 그 병사들이 입을 맞출 전차였다. 그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울 무기였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폴란드군은 더 이상 남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췄습니다. 병사들이 나를 바라봤다. 이 전차들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먼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처럼 강대국 틈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K2 전차를 가리켰다. 우리는 돈을 주고 무기를 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생존을 나누어 맡긴 겁니다. 한국은 이 전차가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도시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언젠가 위기에 처하면 우리도 그들 곁에 설 겁니다. 그게 진짜 동맹입니다. 병사들이 박수를 쳤다. 나는 단상에서 내려와 K2 전차 옆으로 걸어갔다. 차가운 철갑에 손을 댔다. 포탑에는 폴란드 독수리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한국에서 만들어졌지만 이제 이 전차는 폴란드의 방패였다. 나는 그 전차를 보며 생각했다. 처음 한국 제안서를 봤을 때 나는 비웃었다. 아시아 끝 작은 나라가 뭘 안다고. 하지만 내가 틀렸다. 한국은 작지 않았다. 한국은 조용했을 뿐 강했다. 그들은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살아남았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킬 힘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 힘을 우리와 나누고 있었다. 폴란드와 한국, 유럽의 동쪽 끝과 아시아의 동쪽 끝. 지도에서 보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강대국 틈에서 살아남는 법, 스스로를 지키는 법, 그리고 진짜 동맹을 만드는 법.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다. 폴란드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도에서 작게만 보이던 한국이 유럽 한가운데서 한 나라의 군대를 통째로 재편하는 나라가 되어 있다는 사실, 새삼스럽지 않으셨습니까? 폴란드 고위 장교는 처음에 한국 무기를 싸구려 대체제 정도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K2 전차가 언덕을 오르고 K9 자주포가 하늘을 가르고 천무 로켓이 표적을 지우는 걸 직접 보고 나서 그의 생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국 공장에서 24시간 돌아가는 생산 라인을 보고 2년 안에 전차 대대를 실전 배치할 수 있다는 약속을 듣고 나토 시뮬레이션에서 한국 무기 없이는 동부전선 방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확인한 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남의 무기 카탈로그만 넘겨보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작지만 우뚝 선 나라, 대한민국에 관련된 얘기를 계속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